지금 등록상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제 89명이 이제 사전 등록을 하셨고요. 아마 현장 등록도 좀 있으실 거고, 또 이번에 협찬을 한 19개사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학술대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주영 교수님께서 학술대회장을 맡아주셔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거를 다 내용을 짜주셨고, 유세현 학술이사님께서도 연전섭외라든지 이런 거 다 해주셔서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저희 학술 부회장님이신 서울대학교 구강외과 박주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저희 학술 이사님이신 서울대학 직관병원의 고철과 전공하셨고요, 유수연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 섭외이사이신 원조 세브란스 병원의 이천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 총무 실행이사를 맡고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의 정학외과 박윤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기획이사 맡고 있으신 서울특별시 치과위생사협회 회장님이신 김성경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저희 총무 실행이사님이고 국립암센터의 곽다운 별로 좀 전임이십니다. 저희 대한턱관절협회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올해 좀 학술대회의 특징은 이제 젊어진 이사님들과 함께 좀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시도의 그런 다학제적 토론을 거치는 턱관절 질환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학술적인 그런 뒷받침,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해보자는 뜻에서 학술 대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그런 학술 대회가 없어 왔는데요. 턱관절 질환 하면은 구강내과, 또 수술하는 구강외과,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교합적인 변화를 치료하는 교정과나 고철과 이게 따로따로 치료를 해왔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학술 대회에서 오랜만에 4개의 과에 아주 선도적인 그런 연구랑 진료를 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다 같이 모시고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깊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증례, 굉장히 복잡한 턱관절 질환과 교합 변화를 동반한 증례를 토론을 같이 함으로써 저희들이 뭔가 좀 새로운 또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대한턱관절협회가 이런 학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단체이기를 저희가 희망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도가 사실 많은 학회에서 좀 흔치는 않아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기획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말씀해주신 요지는 아마도 공통된 게 없으면 따로따로 강의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일 수 있어가지고요. 사실 35분에서 40분간 진행되는 각자의 강의는 각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 과에서 본인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정확하게 맞추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그거를 하나의 증례, 굉장히 복잡한 증례를 준비했는데 그 증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논점을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네. 그 케이스는 미리 이제 네, 드렸습니다. 네. 학생분님하고 제가 고민한 게 너무 각과가 따로 진료를 하고 다른 시선에서 턱관절 질환을 보고 있어서 이거를 여러 과가 같이 해야 되는데 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완결이 되는 느낌이 아니어서 중간중간 끊어지니까 그걸 좀 이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학교대를 준비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회를 저희가 맡게 될 때 이제 박주영 부회장님과 제가 이제 논의한 부분은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박주영 학술 부회장님께서 다 맡아주시긴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저희가 연수회도 있고 학술 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술 대회에서는 조금 더 좀 딥하게 들어가 보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브로드하게 뭐 자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케이스라든지 또 특관절 질환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정해보자라는 큰 틀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그런 뭐 주사요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진료에서는 아마 연수회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뭐 기획적으로 시리즈로 그런 연수회를 하든지 베이직부터 어드밴스까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차차 진행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고 협회를 다시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목표로 한 거는 여러 과에서 같이 진료를 하고 또 특관절 질환이라는 한 분야를 협력해서 조금 어프로치 해보자 그런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협회에서는 구강외과를 비롯하여 구강내과, 보철과, 교정과 여러 과랑 협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치과 진료에서는 또 위생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에 그 김성경 회장님께서 치과위생사협회랑 또 저희가 저희 협회랑 또 코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또 준비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또 이제 환자의 매니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치과의생사의 역할도 굉장히 차별화되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연계하여서 저희가 이제 그런 좋은 내용들로 학술대회나 연수회 같은 것들을 같이 기획하고 운영을 하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저희가 어느 정도 다 해결해 했고요. 그다음에 정의원 모집을 저희 광고를 이제 앞으로 계속 쭉 할 겁니다. 그 브로셔에 보면은 저희 정의원 모집 포스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와 같이 하는 회원들이 많아져야지 특관협회가 조금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정의원 모집과 평생회원 모집에 대해서는 또 우리 섭외 이사님께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 학술대회 연자들을 보면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그 각 분야의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이제 케이스들을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이게 어떤 한 큰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시도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저희 턱관절 협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학제적인 그런 전반적인 턱관절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회임을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 포션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필해가면서 이제 회원들도 좀 모집을 해보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집에 대해서 모집에 대해서 박성균 총무실행 이사님이 한번 광고 특관절 협회가 이제 과의 그 분과나 뭐 이런 거에 구애 없이 모든 치과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진료하시는 장을 만들려고 회원 모집을 이제 열심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에도 나와 있듯이 정회원이나 혹시 평생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진료 가이드라인이나 진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또 치과 그 경영이나 개원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시로 지금 사진에 있는 현판 같은 것들을 제공을 또 해드려서 평생회원분에게는 제공을 하고 앞으로 있을 학술대회나 연수회에서도 이제 회원가로 이제 제공을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 학술 행사나 뭐 이제 작게는 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혹은 다른 해외 연수나 학술 행사 대회 때도 같이
이제 협회 이름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 제공하고자 하는 또한 뭐 아직은 안 돼 있지만은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서로 직내 토론하고 공유할 부분 서로 나누는 그런 것도 마련하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들끼리 또 친목이나 유대를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지금 회원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교수님들하고 유대 관계를 쌓으면 또 진료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뭐 치과 외적인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같이 하다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젊은 의사진들이 조금 에너지 넘칠 때 그런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그런 기획을 했고요. 지금 정혜원은 실은 저희 정반에는 2년 동안 회비를 안 내면 이제 회원 자격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은 코로나 기간을 또 통했고 또 몇 년간의 그런 활동이 좀 저조해서 저희 협회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회원 자격이 없으셔서 그런 걸 다 따지고 배제하고 하면은 실제로 평생 회원 하신 분들이 한 20몇 분 계시고 또 넓게 보자면은 또 한 38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희 신입 임원진들이 다 평생 회원으로 등록을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새롭게 이뤄간다는 심정으로 해서 이제 회원들을 이제 모집하고 환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자 여러분들께서 좀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회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저희가 재정도 좀 풍성해지고 하면은 또 언론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것 같고요. 어쨌든 서로가 좀 뭐 홍보도 잘 되고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 요즘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치과 요즘에 개원하면은 다들 어렵다고 하시고 특히 임플란트가 가격이 너무 많이 몰아져 있고 실제로 외국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대한민국의 임플란트 수가를 말씀드리면 되게 안 믿으시거든요. 너무나 무너져 있는 상태가 레드오션인데 턱관절은 그래도 보험 치료도 가능하고 또뭐 스플린트라든지 보톡스라든지 말씀해주신 프롤로라 하더라도 꽤 경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 그런 원장님들께서 주저주저 하시는가를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이제 체어 타임이 많이 걸린다.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추상적인 것 같고 제일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은 이게 완치가 안 되잖아요. 턱관절 치료라는 거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지 습관에 의한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제 질환이고 근육 질환과 그다음에 그 힘이 많이 받아지면 이제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다뤄야지 그거를 턱관절 질환을 이제 매니지할 수 있는 해파를 얻을 수 있는데 아직은 단순하게 뭐 요과에서 이거 듣고 저과에서 이거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자신감이 없고 실제로는 되게 간단할 수 있는 치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전체적인 숲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획한 게 전반적으로 해서 도출할 때라든지 교정할 때라든지 어떻게 하면 턱관절과 연관이 돼서 그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걸음을 저희가 이번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로 테라피도 제가 필요하면 연수회라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핸즈온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적용하고 또 어떤 약제를 쓰고 어떻게 뭐 처방하고 또 비보험이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이제 그런 걸 말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되셔야 그런 걸 같이 누릴 수 있거든요. 네. 답변이 되셨습니다.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코로나 전까지는 기부금 단체였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턱관절 무료 진료를 행했고 또 대국민 홍보도 좀 하셨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그거를 활동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좀 미비했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30주년 기념 사업을
전국민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씹는 거에 대해서 저작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안보를 걸어야 된다, 아니면 뭐 수면 시간은 얼마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스마트워치로 그런 활동 정보를 얻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씹어야 되고 어떻게 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는 없어서 그런 걸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번 잘 씹는 운동을 이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건복지부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언론은 라디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뭐 지난주에 KBS에 녹음했었고, 다음 주에는 OBS에 이제 그 30번 잘 씹는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대국민 이제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잘 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교육을 하려고 공문 작성 중에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줄 수가 없어서 후원 명칭 사용만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했고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해서 하면은 내년에 혹시나 뭐 예산 배정을 받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단계. 하여튼 그래서 협회로서 대국민 홍보는 저희가 전국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회장하실 때 너무 잘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보톡스를 치과에서 나와도 되냐 했을 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싸움에서 합헌을 이루어내신 분이 이부 교수님이 직접 몇 번을 가셔서도 인터뷰를 하셨고, 또 이번에 그 프로로테라피를 공식 비급여화하는데 또 많은 도움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고문단에서 그런 추천이 왔었고, 또 이사회에서 그런 걸 좋겠다 해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자리를 빌어서 공급회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할 건지.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요즘에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30번을 씹으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쪽 용어를 해서 정부에서 정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황당하더라고. 왜 굳이 30번을 씹으라고 하냐, 그리고 그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이게 잘 안 씹게 되면은 물론 소화 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뭐 부종교합이라든지 턱 발달에 뭐 지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인지 장애,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씹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몸에 이로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근데도 30번이라는 횟수가 정해진 이유에는 그런 걸 쭉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30번에 대한 그런 충분히 유의미한 그런 횟수라는 걸 레퍼런스가 있고,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을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전 연구에서. 그래서 저희는 20분 동안 식사 시간을 가지고 30번 동안 잘 씹자.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은 꼭꼭 씹으라고 하면은 너무 강하게 씹으면 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씹는 것도 아니고 너무 꽉꽉 씹는 것도 아니고, 이 좋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잘 씹는 그런 훈련을 이제 어릴 때부터 하고, 또 성인들도 그렇고 노인분도 그렇고 이게 잘 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뭐 소화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도움이 많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가 이제 턱관절 질환 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각과에서 진행돼서 보다 보니까 저는 외과 담당인데요. 저희 과에서 구강내과에서 또 여러 교수님들이 저랑 같이 협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리고 보철과에도 유수영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교정과도 왔다 갔다 이제 컨설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 협회 활동이랑 이런 거 연구를 통해가지고
전망대 센터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제 아이디어일 뿐이고 이제 영원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통해가지고 좀 커지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바람에 뒷받침을 하려면은 이런 또 협회 활동이라든가 또 환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그래서 이제 기자님도 오셔가지고 저희들 또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선진국형 질환이거든요. 아시겠지만 턱관절 질환인 게 이제 근골격계 및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그냥 뭐 아프면 그냥 참으면 이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불편하면 병원에 오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중요 질환으로 이제 다뤄져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개업이 또 대학병원 수준에서 이렇게 레벨로 맞춰서 진료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국민 캠페인 관련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씹는 행위거든요. 저작 행위라는 거는 이제 씹는 거는 치아도 있어야 되고 턱뼈도 있어야 되고 그냥 근육도 있어야 되고 관절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치과지 않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치과라고 막 강조 안 하더라도 누구나 알아. 아 이건 치과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기획을 할 겁니다. 김성경 이사님께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파서 오는 곳이라기보다 불편하지 않아도 이제 나았어도 불편하지 않은 유지. 턱관절 질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낫는 게 아니라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그게 이제 더 심해지지 않게 또 주기적으로 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건강한 행동을 이렇게 고객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 한 분이 아니라 병원 전체 구성원이 팀으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형성 그게 이제 매니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보 좀 더 의사가 준 정보를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역할 그런 것들 작은 것부터 이제 또 조금 더 스스로 이제 건강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역할이 치과 의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료 프로토콜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같이 생각합니다. 고문진에서 저한테 그 회장 제의를 왔을 때 되게 엄청 많이 주저하고 실은 제가 받을 연배도 아니고 그래서 옆에 계신 박주영 교수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거를 그런 과감히 이거 우리가 받아서 해보자 했을 때 저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뭐 을지로 이런 데 보면은 옛날 건물인데 뼈대는 남겨두고 싹 바꿨잖아요. 저는 되게 우리가 뼈대가 좋아요. 이렇게 이름도 되게 좋잖아요. 대한턱관절 협회 너무 깔끔하고 마크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걸 잘 유지 개선받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임원진들의 에너지와 능력을 또 해서 어쨌든지 협회를 좀 부흥시키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됐고요. 어쨌든 기존에 계셨던 뭐 분들은 다 고문님들과 평의원님들로 계속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때때로 또 같이 회의도 하고 식사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위주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다 서포트해 주시고 계시고 뭐 30년 된 조직이라 뭐 전통도 있고 그다음에 또 30년 밖에 안 된 조직이라 이제 앞으로 또 해나갈 것도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평생 회원이 38분 정도라고 네, 그래서 새로 이게 오신 네. 분 그럼 정회원은 아니요, 새로 오신 게 아니고 이게 네. 저희가 그 기존의 데이터를 다 받고 엑셀 파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치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다행히 이제 저희 임원진들이 모두가 다 평생원으로 등록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 라인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평생회원도 등록을 해주셨고 또 정회원 등록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비회원으로 여기 참석해 주셨다가 이거 들어보고 가입하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가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자꾸 이런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하면은 회원은 많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 이게 또 현판도 또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이게 외롭게 진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수님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전공이 한 분들은 의국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개혁애들은 그런 게 되게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그 정도의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보자고 있습니다. 200명도 있고 6월달에 회장님께서 이거 펌프라인 제공한다고 그때 이렇게 갖고 그거는 종이고 오늘 이제 그 메탈로 왔어요. 그 사이에 평생회원 신규로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몇 분 계세요? 네, 그거는 드려야 돼요. 또 우리 또 이사님들 다 원하시는 분들은 드릴 겁니다. 그 혹시 국제 그래서 아시아 특관절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민국은 저희가 이제 주축으로 가게 될 것이고, 물론 전체 아시아 특관절 협회, 아시아 특관절 학회 이 사무총장은 정문 회장님이 돼요.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 지부에서는 이제 협회가 이제 그걸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에 다 같이 가서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진료를 이제 선보이고 가야죠. 제가 뭐한 네. 그 전에 여기서 아까 비전 물어보셨는데 회장님 말씀하신 비전에 이제 약간 부가로 저희가 이제 제가 학술 담당이다 보니까 학술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확장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질문하신 국제 교류입니다. 그 전에는 조금 대한턱관절협회가 아시아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일본 턱관절협회랑 교류가 굉장히 깊었고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저로 학술 의사가 바뀌면서 그 학술 의사님 같이 대만엔 턱관절 학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 구강외과 학회 안에 턱관절 연구회가 있고요. 거기랑 교류 예정이고, 유럽 두 개 아가미 외과 학회의 안에 또 턱관절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랑 교류 예정이고, 이제 미국은 또 따로 학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과는 제가 사실은 워크샵을 통해서 또 교류 중인데, 일단은 외과 위주긴 하지만 또 우리 협회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다음 이제 내년 학술대회 때는 약간 국제적인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네.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가요? 30주년, 30주년 30주년 탐. 30주년.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턱관절협회 회장 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턱관절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실천의 장을 넓혀가고자 해서 이 뜻깊은 자리를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협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정원 명예회장님과 6분의 역대 회장님께서 다나버린 대학 턱관절협회의 목표를 잘 세우셨고요. 그 옛날부터 아트로센시스와 미세 내시경 수술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턱관절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국내 치과 의사들에게 수많은 연수회와 학술을 통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7대 회장님이셨던 이부규 고문님께서는 보톡스 주사를 치과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학파를 이끌어내시고요. 근래에는 이제 플로테라피에 대해서 정식 기술회화 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단법인 대한턱관절협회는 보험복지부 산하단체로서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저소득층, 대상 무료진료 등 여러 가지 대중 사업을 많이 해왔었고, 대외 학술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턱관절 질환 치료 활동을 전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나아가 미래의 도전과 기회를 상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구강내과의 김성태 교수님, 구강아담내과의 박주영 교수님,
고정과의 안수준비 고정과의 안기가 기본 공장을 두시고 턱관절 질환 치료에 대해서 다학제적인 접근법을 주제로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서 우리 협회와 더불어서 각자의 임상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한턱관절협회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동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궁금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첫 세션의 저장 중심 정우 원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강내과 쪽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성태 교수님하고 또 구강외과 쪽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박준 교수님의 제가 차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마 이거를 어레인지 하신 학술 이사님께서는 두 분께 또 많은 질문을 좀 유도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봐보니까 패널 토의에 우리 김성태 교수님이 시간상 좀 어렵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35분으로 지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딱 25분만 하시고 질문을 1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소개를 안 해도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오늘 여기 초록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학업 발전치가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그동안에 연세대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동경대학에서 구강내과 교수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셨고 대판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ATS를 분석하고 무인체에서 그러면 자연한 뜨게 되면 그 자연 동안에 판다이라고 디스크가 안 나오면 일시적으로라도 좀 위치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 다음 날은 나갈 때는 잠시 빼놓고 물에 담가놓고 이제 나가서 일상생활 하고 그러면 또 낮에 오전엔 괜찮다가 오후 점심 먹고 오후 저녁 그때쯤은 다시 또 걸리기 시작하고 소리 좀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 가서 양치질하고 자기가 또 요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존적으로 방에만 끼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랭크가 달려있고요. 허브를 이제 거의 에스컬레이터로 내리고 바이크 뜨실 때 딱 HTH 상태로 바이크 뜨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1mm 정도 그러니까 정상 배합자들 오버제시 2 내지 4 정도 되면 탑을 HTH보다 한 1mm 정도 조금 더 내밀어야 나중에 바이크를 떠보면 딱 HTH를 그러니까 버스타게까지 마시고 한 1mm 정도 조금 더 내밀어야 위다우트 리덕션도 스프린트를 이걸 이시면 제한적인데 처음부터 이 버릇이 장내 스프린트 하는데 아는 거잖아요. 벌어지기 전에요. 이게 위다우트 리덕션 이미 이게 제한 거였어. 언제 하는 게 마음에 드신가요? 장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프린트에서 디스크 오리지널 스프린트하고 렉스하고 다른 현재 그동안 디스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오리지널은 보통은 도화기에서 상당히 장비가 디스크 문제를 유발하면서 이걸 아시면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ABS를 써도 디스크가 JH로 들어가는 경우나 MR 쪽은 많지는 비교적이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장치를 일단 또 그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환 문제가 꼭또 디스크의 위치를 갖다가 항상 변이시키는 건 아니라서 일단 장치 끼실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TM 조인트든 머슬이든 통증 있는 부분들을 치료하는 그러면서 또 우측으로 나오는 효과가 있는데 일단 근본적인 기전도 저희가 잘 모르고 그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 제도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으로 고치지 않을까.
여기 다 나와 있는 대로 30분 강의에 5분쯤 어머님께서 모델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영광입니다. 저는 소개 받은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준비했는데요. 제 강의 포커스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사실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제1 방법으로 아직까지 선정됐다는 부분을 출시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외과적인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외과적인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한 저의 고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제로 하는 수술이나 외과 치료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 일단 턱관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좀 심한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비과학적인 턱관절 골관절 환자들이 많아서 그중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 부분인데요. 턱관절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주는 흉부학이나 이런 신호별 노원이라는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데 이걸 한번 간단히 리뷰할 시간을 갖고 제가 하고 있는 외과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것을 넣어본 다음에 제가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좀 나를 연구한 게 있어서 아직 좀 미비하긴 하지만 결과들을 여러분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환자분께서 오시는 때 여자분들이 있는데 왼쪽 이게 통증이 되게 심하고 예후장애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디스크라는 거는 위치 예방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체 순서, 바이오 케미컬 서브스턴스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유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프로치 할 때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선생님을 위해서 이런 전 교수님께서 한 3가지의 궁금증을 논문을 만들고 계시니까 결과도 궁금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프린트 테라피가 나중에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같이 동작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를 좀 더 좋게 바이오케미컬에서부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만 바로 약제 사용도 또 한번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이제 부모님 계시고 내과 제가 이거에 엑스레이를 맡았습니다. 하면서 수술하고 싶었는데 턱관절 질환이라는 게 그동안에 봐왔던 모노토너스한 질병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주방외과, 건강외과, 동식과 근성과 모든 분들이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면 새로운 그런 패션들과 질문과 연구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턱관절 질환 치료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에 대한 과정을 훌륭히 맡아주시려 학회위원 모두의 구성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휴식 시간이고요. 때문에 과정이 크게 감소합니다. 지금 볼륨을 측정을 했는데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관절염반변이가 정복성 관절염반변에서 비정복성 관절염반변으로 진행되면서 바디의 부피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3D CT를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바디의 변화를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노멀 디스크 포지션을 가면 표면이 특별하고요.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레귤러. 그때도 이제 규모가 상당히 많이 진행해야 될 것이지만 하는 것은 이제 미뤘습니다. 그때로 미뤄야 된다. 이제 드디어 이제 2018년쯤 됐을 때는 환자가 수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규모는 사실 이제 상황을 동시에 해야 되겠지만
이제 큰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만 먼저 공경을 2일 보상을 하고요. PNA를 빌리고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전치부를 먼저 삭제한 다음에 공경을 2일부터 올렸습니다. 이 정확한 그 공경 권한량은 특정하기도 어렵고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게 꼭 생산에 맞느냐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건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먼저 이제 구치부를 끝내기 전에 전치부를 먼저 엔젤 바이러스를 원활하게 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치부를 저랑 수봉할 때 좀 어려운 점이 하루에 10몇 개의 치아를 한 번에 올려야 되는 게 좀 어려운 일인데요. 상당히 새로운 수봉물은 이제 이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턱관절과 조화가 돼가지고 경험되는 예구치, 소구치 거기까지 한 다음에 새로운 물질을 이제 복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라는 너무나 좋은 툴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바로 시간 약속에서 바로 패널리스트 중 시작할 예정이고요. 수영 교수님하고 안식주 그 상태에서 소정이라고 교정하고 했고요. 보통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런 환자들 보면은 그 맨디블 어드밴스먼트를 되게 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환자들 대부분의 클래스 2 하이에이고 대부분의 파악의 맨디블 어드밴스먼트 적응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심지어 너무 파악이 없어가지고 그 디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먼트 서저리 해보고 이들이 많이 한 결과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지금 편식으로 보면 프로마사지 보면 들었으면 굉장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환자에서 5mm 넘게 하면 거의 30에서 40%가 재발되면서 힘들어하는症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교정 치료 전에 환자한테 충분히 고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아마 최근에 왔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왔으면 이런 식으로 수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 안 하고 최대한 어드밴스먼트는 3mm 이하 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요. 3mm 이하하고 상악을 갖다가 이런 경우는 제가 대부분 상악을 갖다가 풀로 인펙션 하고요. 포스 인펙션이나 풀로 인펙션 하고 오히려 상악 세팩하고 하악의 어드밴스먼트를 되게 줄이는 경향으로 제가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에 이런 식으로 이교배 뒤꿈자가 이렇게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게 코티가본 아인이 생길 때까지 치료를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단시간 내에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에 무리가 가서 교정 치료보다 재발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정 치료 끝내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저희 학회에서나 또 턱관절협회에서 강의를 과거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석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비대칭이 있고 모양이나 여러 가지 턱관절의 어떤 그 턱관절 골관절염이 진행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평가를 했었어야 되고 수술 전에 그리고 그게 진행성이면은 관절의 모든 염증이라는 거는 그 조직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 염증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염증이 왜 생기느냐 그거는 내 몸이 치유를 하고 뭔가 적응하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골 변화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그 인대도 변화하는 거고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